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독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독서는 아이들의 경우에 동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독서이기도 하고 가장 초보적인 이 독서죠. 근데 이 기본적인 독서를 한 일주일에 한 3시간 이 정도만 해도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향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언어 능력의 향상 효과는 어떤 막연한 느낌적인 느낌, 모호한 이런 것이 아니라 수능 국어 영역,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의 변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언어 능력 평가 점수로 수치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이야기책을 일주일에 한 3시간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이 이야기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학생의 비율이 너무 이제 늘어났기 때문이죠. 왜 늘어났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극단적으로 줄게 됐고, 이 줄어든 경험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과 공부 학습 방식, 이것은 사실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독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실생활의 문제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와 별개로 독서량이 초등 3학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데 있죠. 영유아 때는 굉장히 많이 책을 읽어주고 책을 접하고 있다가 초1, 2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초3을 기점으로 폭포처럼 그래프가 떨어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부분은 이제 학습 만화라는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영유아기 때 이렇게 책을 많이 읽던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 3학년을 기점으로 이 독서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청소년 성인까지 떨어지느냐, 이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독서를 최우선순위에 둬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좀 오해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오해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의 대표적인 독서 단절 모델로 지식 전집, 그다음 지식 도서, 학습 만화 이렇게 이어지는 그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독서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독서를 지식 축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독서를 지식 축적을 하겠다, 뭐 좋은 책을 읽히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애 지금 몇 학년인데 무슨 책 읽혀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렇게 지식 축적의 관점 혹은 좋은 책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 아이의 독서 생애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의 가장 이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은 재미예요. 재미가 없으면 독서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사 책이 읽을 때가 됐어. 그래서 한국사 책을 줬는데 아이가 한국사에 관심이 없으면 아이는 책은 들고 있을 수는 있어요.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들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운 행위예요. 그럼 이 수고로운 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재밌어야 돼요. 이게 재밌으면 어느 순간 이 수고로움을 잊게 되거든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일단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걸 목표로 두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자, 요걸 이제 머리에 놓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 만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맥락상 학습 만화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습 만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초등 독서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학습 만화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독서 지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 만화의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책 자체가 나쁘고 좋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학습 만화의 페이지 터닝 속도, 책을 넘기는 속도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독서 습관을 갖게 되고 글책을 읽을 때도 그 글책을 읽는 걸 굉장히 가깝스럽게 느끼게 되고 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기게 되면서 이제 독서가 훅 잘못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초2까지는 학습 만화 한 권에 글책 7권, 1대 9의 비율을 아이한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초3이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전돼 버려요. 학습 만화 9, 글책 독서 1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1조차도 실제로 읽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넘겨서 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겪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 중에는 1대 9의 이 비율, 학습 만화 1, 글책 독서 9의 이 비율이 초등 6학년까지 이어지다가 청소년이 돼서 그냥 완전한 글책, 자기가 읽을 책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이 발달 단계를 보이는, 독서 발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예외적인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하게 되면 들으시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 학습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 이런 친구들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한 98명은 이 학습 만화 때문에 책을 안 읽게 되고요. 2명 정도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1대 9의 비율을 쭉 유지하는 친구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언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자기 또래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친구들이.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이 초3을 기점으로 학습 만화의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봐 보면 글책 읽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3학년 글책 읽기가 힘드니까 학습 만화의 비율이 확 느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구경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근데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학습 만화를 보나 글책을 보나 둘 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대로 재미가 있고 글책은 글책대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이면 열 학습 만화가 글책의 독서를 다 장악하게 된다는 점, 요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학습 만화를 읽었을 때 아이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 연계 지식을 아이가 습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과 연계 지식을 습득이 되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 학습 만화를 통해서. 그 분야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학습 만화를 많이 읽으면 역사 지식이 쌓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역사라는 지식의 특징 때문입니다. 역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거든요. 지식 자체가. 어떤 인물의 이야기거나 어떤 나라의 이야기거나 어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라는 형식하고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다. 이러면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형태하고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학습 만화를 읽으면 잘 쌓여요. 근데 나머지 분야들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사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야기성이 강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것은 원래 지식의 형태하고 안 맞아요. 지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의 서술이 필요한 분야죠. 그래야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납득할 수 있고. 근데 이 학습 만화의 나머지 분야의 지식을 넣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야기의 틀에 지식을 강제로 우겨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산이라는 학습 만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를 펼치면 화산이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어떤 아이와 강아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와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이를테면 보물지도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보물지도에 보면 어떤 섬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 마을에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지질학자 박사님이 계세요.
아이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박사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여기 가보자. 그래서 모험을 떠나죠. 갔더니 그 섬이 화산 섬인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그 박사님께서 화산에 대한 지식을 막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또 넘어가고 또 뭐 어떤 또 지식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책이 끝나죠. 물론 거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박스 안에 있죠. 학습 만화 중간중간에 박스 안에 그 지식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그 박스를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럼 아이가 읽은 것이 화산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의 모험담일까요? 모호한 겁니다. 사실 모험담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기성이 너무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야기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팅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성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은 어떤 순간에 전달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장인물이 갑자기 멈춰서 설명을 하거나 박스에 들어가는 형태로 지식이 전달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 박스를 다 읽으면 실제로 그런 지식이 습득이 되느냐? 습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 보다 보면 교과서에 박스가 나오죠. 그 박스를 읽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이해되지 않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보통 그런 류의 지식은 그런 정도 박스 안에 텍스트 양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학습 만화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도 재미가 없는, 질이 떨어지는 이야기고 지식 전달도 전달대로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지식은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잘 다가오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습 만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더 잘 전달될 때는 지식 도서들도 책 안에 그림을 넣거든요. 심지어 성인 지식 도서에도 그림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 도서에 그림이 안 들어가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전달되는 지식에 학습 만화가 더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냐는 반론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좀 보셔야 될 것이 학습 만화가 그럼 모두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 만화를 구분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지 않는 그 지식에 맞지 않는 형태인 만화에 이 지식을 강제로 우겨 넣은 학습 만화, 나쁜 의미로의 학습 만화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형태 혹은 이 컨텐츠가 목표하는 바, 독자들이 이걸 읽고 어떤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하는 바가 그 형식이 만화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로서의 지식을 다룬 만화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그러면 그럼 우리 독자들이 내가 어떻게 그걸 구별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잖아요. 이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구별하는 기준 대부분은 이걸로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로서의 지식 만화는 펼치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에 바로 그 지식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건국을 다룬 학습 만화, 지식 만화다. 컨텐츠로의 지식 만화는 펼치면 바로 이성계가 나오거나 고려 말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바로 다루는 거죠. 학습 만화는 첫 페이지를 펼치면 그 지식을 안 다뤄요. 그 지식과 상관없는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컨텐츠로의 지식 만화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지식과 상관없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의 어떤 소명이 주어지냐 하면 이 지식을 독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소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형태적으로 좀 구별할 수 있는 차이는 컨텐츠로의 지식 만화는 펼치시면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학습 만화를 펼치시면 텍스트는 보통 박스에 다 몰려 있고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형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구별하셔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습 만화를 읽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가 학습만을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면 거기서 단절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러 권의 책 중에 한 권을 학습 만화로 향유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할 점은 1,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이게 되는데 3학년이 기점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1, 2학년 학생들의 학습 만화 독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미 학습 만화를 읽고 있어요. 학습 만화 홀릭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우리 애 어떡하지? 학습만을 뺏어야 되나? 학습만을 뺏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가정 불화가 발생하겠죠. 학습 만화의 문제는, 그럼 학습 만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거는 학습 만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 학습 만화가 글책 독서를 침범해서 장악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학습 만화를 보더라도 글책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학습 만화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만화의 자리가 어디냐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장난감, 그 옆자리가 만화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 만화를 읽고 나 책을 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구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독서 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아이가 학습 만화를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 읽는 시간이니까 장난감을 놔두고 책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 독서 숙제를 하는데 아이가 학습 만화를 읽고 하려고 한다. 그럼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책으로 해야지, 독서 숙제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사주러 갔는데 학습 만화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생일 때 네가 선물로 받고 싶으면 내가 사줄게, 지금은 책을 사러 왔잖아. 이런 식으로 이 학습 만화와 독서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이 독서의 영역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이야기는 이렇게 독서량이 급감하게 되는, 이야기책도 못 읽는 아이가 되는 데는 부모님의 어떤 사소한 실수, 초등 1, 2학년 단계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사소한 실수들이 아이들이 이야기책도 못 읽는 아이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드렸죠.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연령별로 그 독서의 단계가 있어요. 자, 영유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책을 읽어주는 시기예요.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기죠. 이때는 100%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 스스로 읽기 이런 영역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7, 7세 이전의 아이들은 한글을 배울 때가 아니고, 심지어 외국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8세 이전의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입학 통지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귀하의 자녀가 만약 문자를 습득했다면 교육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자 학습을 이른 나이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행복 뭐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내과학적으로 봤을 때,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7, 8세 이전의 학습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유아는 어떤 시기예요? 책을 읽어주는 시기죠. 자, 그럼 초등 1, 2학년은 어떤 시기냐 하면 읽어주기와 스스로 읽기를 병행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이제 막 습득했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 독서가 뭐가 되냐면 읽어주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글 이제 막 습득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스스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표음 해독을 하느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글자의 소리를 읽어내느라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때 스스로 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글자를 읽어내는, 이걸 소리로 읽어내는 재미는 느낄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이 주는 재미는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읽어주기를 주 독서로 하되 스스로 읽기는 10분,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2가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읽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죠. 초3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읽기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가 갑니다. 자,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 초 1, 2 이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 초등 1,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사실은 이 실수가 뭐냐면 이 실수를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실수를.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한글을 다 뗐어요. 그런데 자꾸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읽을 수 있을까요? 초등 1,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초등 1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책을 읽겠지. 근데 내가 계속 읽어달라 그래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 읽긴 하는데
자꾸 와서 읽어달라 그래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너무 성급한 스스로 읽기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성급하게 스스로 읽기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럼 왜 성급하게 강요하게 될까요?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이제 책 읽어주시는 부모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책에는 아이가 원하는 양껏 읽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판타지입니다, 사실은. 원하는 양껏 읽어주면 성대 결절이 바로 와요. 1시간 반이 지나면 이제 목이 막 메져. 2시간 정도 읽으면 목이 막 쉬려고 합니다. 그 체력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게 읽어줄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보통 저는 해보면 저는 읽어준 아이가 둘인데 둘째, 셋째 읽어줘 보면 2권씩 해서 4권 읽어주면 거의 쓰러져요.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이게 걸리니까 이게 쓰러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읽어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부모님도 얼마나 바쁘세요.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글 뗐으니까 빨리 좀 혼자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교 대상이 되는 어떤 아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옆집 아이라고 부르는 또 엄친아 뭐 있잖아요. 옆집 아이라고 부르는 어떤 아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7살이에요. 우리 아이도 한글을 뗐고 옆집 아이도 한글을 뗐는데 우리 아이는 스스로 읽지도 않고 스스로 강제로 스스로 읽혀봤더니 내용 파악도 잘 안 돼요. 옆집의 7살짜리 아이는 스스로 읽고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책도 너무 좋아한대.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쫓기죠. 뭔가 우리 아이가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 옆집 똘똘이 봤지? 걔 봐봐. 너와 똑같은 7살인데 혼자 책 읽고 내용도 얼마나 잘 알아. 너도 이제 스스로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제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어제까지 독서는 너무 재밌는 놀이였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재밌게 막 공연하듯이 막 같이 했던 놀이였는데 오늘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 이상한 현상이냐면 이 아이는 영유아로서 영유아에 맞는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자기 단계에 맞는 독서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옆집 아이가 역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집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걔 왜 영유아인데 왜 스스로 아동 학대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적으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속도를 능력으로 좀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옆집 아이가 4살에 한글을 뗐어요. 우리 아이는 7살인데 아직 한글을 못 뗐어. 옆집 아이가 4살짜리 한글을 읽어.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3년 뒤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12개월에 걸음마를 했어요. 옆집 아이가 10개월에 걸음마를 했어요. 그러면 그 2개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얘는 우리 아이보다 2개월 빨리 걸음마를 했으니까 뒤에 막 자라서 스프린터가 되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못 걷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다고요. 사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자기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속도가 뒤에 가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속도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 가서 보면 어릴 때는 얘가 되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보면 누가 더 뛰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바심 이런 걸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이 읽어주기를 하는 단계 있잖아요. 읽어주기를 하는 단계는 스스로 읽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도 하지만 읽어주기의 단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독립적인 독서의 성장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가 책을 글자를 읽어서 스스로 읽기로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독립적인 읽기 단계인 읽어주기 단계를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등 핀란드나 유럽국에서는 문자 교육을 빨리 안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때 아이들, 영유아기 아이들은 뇌 어느 지점이 발달할 때냐면 정서적인 지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요.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해서 학습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고 이 정서적인 능력이 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이 정서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책을 골라오면 아이를 엄마 아빠가 무릎에 앉히죠. 여기서 일단 스킨십이 발생하죠. 그리고 책을 같이 펼치고 책을 읽어줍니다. 여기서 아이는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 일단 스킨십도 있고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또 굉장히 과장된 연기력으로 책을 막 읽어주면 아이가 깔깔깔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일종의 어떤 배우로서 참여하기도 하죠. 뭐 안돼 데이빗을 읽으면 막 안돼 데이빗 하고 아빠가 막 이렇게 데이빗을 혼내듯이 읽으면 아이가 옆에서 막 추임새를 넣죠. 데이빗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이게 사실 부모들이 봤을 때는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이야기라는 맥락 안에서 아이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존재가 돼보는 것이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 존재한테 말을 거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달을 불러온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는 이 읽어주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책을 안 읽었는데 공부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